네, 이강민의 잡지사 4월 호 7번째 페이지. 지난주부터 조선직업소개소 소장을 겸하고 계신 박광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오늘 소장님 작업 현장복 느낌으로 마침 더 공장장 오셨네요. 느낌으로. 잘 어울립니다. 자, 저희 지난 시간에 그 역관의 세계에 이어서 오늘도 조선시대 직업의 세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잡지사판 조선잡 역사. 오늘 소개해 주실 조선의 직업 궁금한데요. 사실 이 직업은 네. 제가 조선시대로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들어간다면 네. 그럭저럭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적성이 좀 맞았을 것이다. 맞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되게 조선의 궁금하네. 변호사 외지부. 조선의 변호사 외지부. 외지부라고 불렀습니까? 네. 적성이 맞으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 잘하시고 그 방송 관련해서 네. 그 경국대전하고 네. 대전통편 이런 것들을 워낙 보다 보니까 음, 대략 요 정도면은 사또를 요렇게 구워 삶을 수 설득을 있겠다. 하면은 소송에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이제 외지부의 정체를 보면은 저의 처지와 또 비슷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그래요. 그런 부분이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외지부에 대해 알아보면서 저도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지부 이야기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조선시대 소송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 어릴 때 전래동화 보면은 뭐 고을의 어진 사또가 부임해서 좀 네. 지혜롭게 좀 송사를 해결해 주는 이런 이야기들이 기억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네. 조선시대의 이제 소송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재판과 관련해서 사또에게 부여된 업무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군사 행정, 그다음에 이제 뭐 조세 관련과 더불어서 이 사법 업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판사 역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사또에게 부여된 사법, 그러니까 판사와 검사 역할을 좀 겸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이 조금은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과소평가된 부분들이 있어요. 과소평가됐어요. 예, 보통 우리가 죄인 잡아다가 막 두들겨 패고 네. 네가 뉘죄를 알렸다. 그렇죠. 요건 형사범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발 자체를 누가 하냐면 관청에서 우리가 지금 물어보면 검찰청에서 네네, 하게 나라에서.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소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예. 보통의 소송은 민사. 제가 네. 우리 땅을 빼앗아갔어. 저 집이 원래 우리 집이었어. 예. 뭐 이런 토지 분쟁. 그러니까 토지와 주택과 또 재산과 어떤 그 뭔가 산 어떤 묘소 이런 것들에 묘소. 관련된 분쟁들이 훨씬 더 많았고 이걸 이제 지금 우리가 보면 민사 소송이라고 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 요 소송이 압도적으로 사람 많았습니다. 사는 건 똑같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송이 네. 이제 조선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처음 개국하고는 1년에 전국적으로 한 600~700건에 그치졌던 것이 개국 직후에 바로 이제 정종 때는 그랬는데 태종 때는 네. 이게 14,000건, 15,000건으로 갑니다. 엄청 많아졌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영암이라는 지역에서 그 관련된 문서가 발견됐는데 네. 한 달에만 거의 200건 가까운 소송이 사또에게 떨어졌어요. 그럼 사또 힘들어요. 그럼 한 달에 200건이면 네. 하루에 6건씩 그쵸. 쉬지 않고 그쵸. 주 6일 7일 근무를 해야 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네. 소송이 간단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야, 소송이 많았던 나라였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네. 전근대 어떤 나라보다도 평민 기준으로 또 양반 기준으로 보더라도 네. 소송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소송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나라다. 이게 좀 억울한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점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조선에서는 소송 없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다고.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원래 네. 유교 국가에서 공자께서 얘기하기를 나도 네. 소송을 잘할 수 있고 네. 하지만 소송이 없어야 된다. 정치를 잘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네. 그 다음에 감옥에 죄수가 없어야 된다. 아.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긴 하셨지만 네. 이상론인 거고요. 그렇죠. 가만히 있는데 네. 농사를 점점 저쪽 그 농부가 네. 계속해서 내 땅을 침범. 야금야금 먹어와요. 저놈 봐라. 그래서 어디 여행을 갔다 왔더니 네. 완전히 자기 땅이라고 점유를 해버린 거예요. 예. 이거 어떻게 가만두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가서 바로 고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조선에서 소송의 원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바로 뭐냐면 문서주의입니다. 문서주의. 그러니까 말로 사또 억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예. 사또가 그거 저기 워드로 다시 작성해. 문서 놓고 가. 그렇죠. 서류 이걸 이제 제출. 소지라고 하는 문서인데요. 네. 이거를 양반이 작성을 하면 단자, 일반 평민이 작성하면은 한자로는 백활이라고 쓰지만 보통 발괄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소지 발괄 네. 요 표현을 쓰면은 네. 이걸 가지고 관청에서 접수를 합니다. 소장이네요, 소장. 소장이죠. 네. 소장을 접수를 하면은 네. 그 접수증을 형방서리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2호 예병 형공 중에 형방이 있거든요. 예. 그 형방 아전이 접수증을 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판이
시작되었다. 어. 그럼 이제 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거를 이제 원고가 재판을 걸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은 저놈이 네. 우리 땅을 네. 침범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네. 여기서 재판 관할권이 나는 A군이고 그다음에 뺏어간 놈은 B군에 살아요. 그러면 재판 관할권이 어디냐면은 네. 피고 쪽입니다. 피고 쪽에. 네, 피고 쪽 사또에게 가서 네. 저놈이 우리 땅을 점유를 했습니다. 요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아까 이제 그 제사라고 해서 이제 재판이 접수가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피고를 데리고 와야 됩니다. 예. 근데 피고가 도망을 다녀요. 아, 도망을 법정에 수도 세워야 있잖아요. 되는데. 네, 그러니까 도망을 다닐 수 있잖아요. 네네. 내가 괜히 왜 재판 가서 막 이러면서 네. 도망가면은 그렇죠. 무서우니까. 네, 도망을 다니면은 50일 동안 네. 재판 기간이 있는데 그 중에 30일 동안 피고가 나타나지 않으면 원고 승소 판결을 합니다. 안 나타나면 출석을 안 하면.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렇지 않더라도 네. 원고 피고가 이제 그 관할권이 있는 사또 앞에 가서 제가 우리 땅을 뺏었는데 저는 그런 일이 없고 이러다가 네. 그 사또가 가만히 보다가 네. 네가 잘못했네. 네. 땅 돌려줘. 네. 요렇게 이제 되면은 네. 그걸 말로 하면 안 되잖아요. 아까 문서주의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예. 그거를 이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송사가 끝났다는 의미에서 결송 이반이라는 표시를 써요. 네. 그럼 이 결송 이반에 뭐가 들어가냐면 처음부터 제작됐던 그 소지부터 시작해서 네. 모든 문서를 총합을 해서 몇십 페이지짜리의 공증 문서로 만듭니다. 체계적이다. 네, 공증 문서로 만들어서 네. 이거를 처음에 고발을 했던 원고에게 네. 주는데 네. 인지 때는 내야지. 아, 종이값이 얼마인데. 그렇죠. 예. 네가 이번에 그 땅으로 이만큼 가져갔으니까 네, 이번에는 백지 네. 10권. 그러니까 이제 한 묶음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백지 10권을 줘. 네. 그렇게 해서 총 그 인지대라고 할 수 있는 게 한 네. 20권까지가 상한선이거든요. 백지 한 권이 쌀 2말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요렇게 해서 결송 위반을 가지면 네. 이게 소송에서 이긴 문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중에 이게 토지 문서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아, 왜냐하면 공증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여러 과정을 통해서 공증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결송 위반을 갖고 있는 집들이 네. 실제로 양반 가문들 가운데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소송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것들이었는데 네. 그래서 문서주의가 재판의 하나의 원칙인데 네. 또 하나의 원칙이 바로 뭐냐면 뭐죠? 본인이 직접 재판에 가야 돼요. 아, 본인이 직접. 그러니까 내가 억울하면 네. 내가 직접 써야 되고 아. 내가 직접 사또를 만나야 되고 네. 내가 직접 피고를 잡아와야 되고 어. 그리고 내가 증거를 직접 만들어야 돼요. 네네. 본인주예요. 그럼 변호사가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조선의 변호사는 불법입니다. 이거 뭐 시작부터 지금 불법 직업군 탐구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 네. 외지부 네. 때문에 이제 말이 좀 많았는데 일단 네. 용어를 좀 정리를 하고 하면은 네. 원래 이제 외지부라는 말은 도관지부에서 나온 말이에요. 도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형조 관하의 산하의 그 노비를 관장하는 관청입니다. 보통 조선시대는 이게 장예원으로 정리가 되는데 그 전에 도관이라고 했는데 네. 조선시대 노비 관련된 소송들이 많으니까 각 관청에서 이 도관에 파견을 보냅니다. 아, 네. 여기저기서. 네. 그래서 그 도관에 파견 보낸 그 관리들을 도관지부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도관에서 오늘은 무슨 소송이 있었지? 충청도에서 벌써 또 노비 소송이 큰 게 있었잖아. 이런 것들을 각 관청에다 보내잖아요. 네. 그런데 도관 밖에서 네. 내가 더 정보를 더 잘 알아. 아, 바깥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네. 쟨 도관 지부도 아닌데 바깥에서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그럼 도관 외지부네? 그러니까 자격도 없는 사람이 약간 사칭 법조인 느낌인데. 그렇죠. 예. 실제로는 도관의 업무에 간섭을 하거나 참견을 하니까 이제 네. 비아냥거리듯이 너 그럼 외지부야. 그러니까 지부가 이제 바깥 사람. 파견된 관리인데 네. 너는 파견된 관리 바깥에서 네. 그런 역할을 하네. 그러다가 이제 도관이 장애원으로 바뀌었음에도 도관은 빠지고 외지부라는 이름이 남아서 조선시대에 변호인을 가리키는 낱말이 네. 외지부가 되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불법 직군이었는데 일단 그 정도만 알아두고 네.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3심제도 하에 그 3번까지 재판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는데요. 조선에서는 어땠나요? 조선에서도 재판을 여러 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선도 현재하고 비슷하게 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토지 사건을 놓고 네. 아까 싸웠잖아요. 네. 근데 원고가 패소를 했어요. 아니면 또 피고가 졌지만 억울해할 수 있어요. 네. 요 상황이 벌어지면 이 사건으로 다시 그렇죠. 사또한테 재판을 또 걸어요. 잡혀갑니다. 안 된다. 네, 이러면 이거는 이제부터는 일사부재리. 형사범이 돼요. 네. 너는 어떻게 국법을 어기니?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꼼수가 있나? 꼼수가 아니라 정식 방법인데요. 네. 상급 관청에다가 고발을 하는 겁니다. 아, 약간 항소.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충청도 예를 들어 당진군에서 네. 소송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네네. 그러면은 이건 충청도 관할이잖아요. 네. 그러면 충청도 관하가 있는 공주로 가서 공주 목에 가서 예. 소송을 하는 거예요. 지금랑 똑같네요. 예, 예, 이거를 고등법원, 대법원 같은 그렇죠. 느낌이잖아요. 그럼 이제 의송이라 그러거든요. 네, 네, 네. 그럼 의송이라고 하면은 이 재판 기록을 이제 그 공주 목에서 그러니까 충청도 관찰사가 이거를 접수를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당진군에 연락을 합니다. 소송 서류 다 내. 문서주의니까.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사실은 맨 앞에 사또가 네. 재판을 엉망으로 못 해요. 아, 그렇죠. 나중에 혼나. 나중에 보면은 다 이게 걸려. 예.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은 그거는 당연히 다시 그러니까 다시 이제 심리를 하면 되는데 네. 고의적으로 부정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을 잘못 파악하면 그 사또가 네. 오히려 파면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송을 하게 되는데 네. 충청도 관찰사한테 갔는데도 또 졌어요. 네. 또 있어요? 서울로 가자. 아, 위기가 또 있구나. 서울까지. 형조. 형조. 그다음에 우리나라 민사 재판의 네. 그러니까 조선시대 모든 핵심은 서울시에서 맡았습니다. 당시는 한성부였는데 네. 한성부가 서울시의 행정도 맡지만 전국의 민사 소송을 다 해요. 그러니까 형조로 가거나 네. 한성부로 갑니다. 네. 또 졌어요. 야, 또 있어요? 그러면은 네.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할 때 재판 자체가 졌다라고 판단을 할 경우는 다른 방법이 있지만 이 재판에 뭔가 농간이 있다. 그럼 사원부로 갑니다. 사헌부. 예, 지금 형조의 관리가 농간을 부린 것 같다. 네, 네. 그런데 여기서도 판가름이 안 돼요. 너무 억울해. 자다가도 막 열딱지가 나잖아요. 네. 그럴 때는 왕한테 가나? 뭐 나옵니다. 아, 진짜 왕한테 갈 수 있어요? 임금님이 이제 어느 날 네. 이제 정조 임금께서 오늘 네. 사도세자의 그 혈융원을 네. 가신다. 그 소식을 들으면 어디 의왕쯤 가갖고 맞다. 징을 꽝 치는 거예요. 그때 화성 행차할 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걸 격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물론 이제 이걸 한다고 임금님이 이리 와라가 아니라 그 격쟁을 하면은 주변에 있는 관리가 가서 부릅니다. 도대체 왜 격쟁을 했느냐? 그러면은 그걸 이제 여차여차해서 이걸 적어서 그걸 문서화 시키면은 네. 그날 저녁에 이제 승정원 그 승지들을 통해서 왕에게 전달이 됩니다. 네. 그중에 왕이 보기에 이건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말 그대로 최고 상급심이 되는 건데 이 내용이 춘향전에 그대로 있어요. 춘향전 변사또 나오는. 예, 변사또에 보면은 네. 이몽룡이 그 치마에다가 너 나중에 내가 약조하고 꼭 내가 널 데리러 오마 네. 이런데 못 믿잖아요. 네. 춘향이 이몽룡 얼굴 보니까 못 믿겠는 거예요. 제가 서울 가면은 그냥 네. 지 혼자 잘 살 것 같은데 예. 그럴 때 이제 그 이몽룡이를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게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만약에 날 잊어버리면 소지 발괄해서 고을 원님한테 가고 만약에 거기에 받아들이자면은 의송해서 전라도로 진짜? 전주로 가고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 네. 그 형주하고 그다음에 한성부 사원부 사관원 가서 네, 네. 하고 안 되면 내 격쟁하겠다. 와. 이 내용이 야, 이거 춘향전 굉장히 안에 교육적이네. 들어가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네.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과는 다르지만 네. 같은 억울한 일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여러 번에 걸쳐서 재판은 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체계적인 사법 시스템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 잡지사도 사실 창립하고 나서 이번이 3번째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올라갈 겁니다. 상고심에서는 좀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하늘이 우리 그 국민 시민 여러분들이니까 네. 그분들의 그렇습니다. 예. 기다려야죠.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청취율 조사 기간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8시 전에 저희 잡지사를 내가 주변에 알렸던 경험에 대해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1212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당첨자께 커피 2잔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럼 선생님 조선시대에 가장 자주 있었던 아까 뭐 민사소송이 많았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특히 재산과 유형별로 관련된. 어떤 소송이 있었나요? 주로 이제 뭐 주택과 토지와 관련된 부분이었지만 의외로 조선 전기에 가장 많았던 소송은 노비와 관련된 소송입니다. 노비도 재산이었으니까. 그렇죠. 노비가 굉장히 큰 재산이었고 조선시대 내내 사실은 이 노비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볼 때는 조금 어두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양반들이 이 노비를 서로 차지하려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장혜원이 노비를 관장하는 관청이었는데 네. 그거의 별명이 도관이었고 여기에 파견된 관리들이 나중에 이제 도관지부, 외지부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니까 네. 노비 관련된 소송이 굉장히 많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에 노비 소송에 관한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태종 13년 11월 11일 의정부에서의 기록을 보면 관원은 적고 송사는 많아서 정한 기일안에 미처 판결을 끝마칠 수 없습니다. 서울의 다른 관청에 나누어 보내소서 하고 임금이 따랐는데 나누어 보낸 것이 모두 2,100여 건이었다. 이런 기록이 있는가 하면 또 태종 14년 6월 16일 태종이 신하들에게 관청에 제출된 노비 소송장이 얼마냐고 물으니 12,797장입니다. 신하가 이렇게 대답한 기록이 있습니다. 야, 만 단위. 그렇죠. 정말 많았네요. 네. 네, 이때 이제 노비 소송이 많았던 이유는 크게 이제 좀 많은 부분하고 적은 부분이 있는데 네. 하나는 저 노비가 누구의 노비냐라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었고요. 네. 두 번째는 저 사람이 양인이냐 노비냐. 양인이냐 노비냐. 네, 저 사람이 우리 집 노비인데 지금 도망가서 양인인 척한다. 제 인생 드라마 추노. 라는 느낌과 네.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실제로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세종 때 발생하기도 합니다. 김도련이라는 사람이 네. 노비 소송을 하게 되는데 네. 거기에 관련된 노비가 무려 420명이에요. 와. 그런데 그게 사실은 이게 사기 소송이었거든요. 사기 소송이요? 네, 왜냐하면 자기 할아버지의 친구의 자손들을 네. 전부 다 노비로 몰아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신분이 명확하지 않았고 네. 당대의 어떤 관계 속의 서류 몇 장을 네. 조작하다 보면은 노비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집이 노비가 아니라는 걸 밝히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패소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김도련이라는 사람에게 이 김생의 후손이 모두 노비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이걸 조사를 해봤더니 정부 관료들이 네. 뇌물을 먹었어요. 뇌물을 먹어서. 네, 조말생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 권력자는 네. 노비를 36명이나 받은 겁니다. 뇌물로.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정치 문제화 되게 되는 참.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네. 이처럼 이제 그 노비를 누가 소유하느냐 또는 저 사람이 노비였느냐 아니냐를 놓고 소송이 많았고 이 소송이 과거에 30년, 50년 전 기록까지 뒤져야 한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이 노비 소송은 쉽게 풀리지 만만치 않았던 않았겠네요. 부분이었습니다. 예. 노비 소송이 많았고요. 다른 소송 이야기도 해보면 우리 역사에 정말 길이 남을 정말 기막힌 소송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거의 뭐 기네스북감인 것 같은데 무려 조선 영조 대왕 때부터 2005년까지 쭉 이어져 온 몇백 년짜리 소송이 이게 진짜 있었어요, 이런 게? 네, 있습니다. 네. 400년에 걸친 소송으로 유명하다고 하네요. 네, 신문에서 한동안 들썩였던 그러니까 파평윤 씨 집안하고 청송심 씨 집안 사이에 네. 무덤을 둘러싼 소송, 조선시대 기준으로 하면 산송이 됩니다. 산송. 그러니까 그 선산에 조상 무덤을 놓고 둘러싼 그렇습니다. 소송이 있었다. 네. 왜 뭐 이런 지난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이 산송이 이제 배경이 조금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산송은 그렇게 중요한 소송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혼인을 해서 여성 집에 가서 살다 보면은 그 동네에서 무덤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집안끼리 무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집안 무덤이 생기면서 무덤에 대한 관심이 이제 조금 더 높아졌던 것. 그게 이제 조선 후기가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성리학에서 네. 이제 주작 아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제 무덤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뭐냐면 돌아가신 조상이 영혼이 편안해야 후손이 잘 된다. 아니 우리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편안하게 누워 계셔야 우리가 잘 내가 돼. 잘 되고 내 그럼 자식이 우리가 잘 지금 되고. 잘못되는 건 무덤을 잘못 모셨어. 무덤 탓. 이러니까 이 무덤에 관련된 내용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네. 이른바 명당이라는 것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명당 자리에 누군가가 무덤을 쓰면 네. 그 집안 후손들이 잘 될 거다. 네. 이 믿음이 이제 생긴 가운데 명당은 한 정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무덤의 영역을 규정하는 네. 구분이 네. 조금 애매해진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네. 경국대전에서는 예를 들어 그 정승이다. 그러면 사방 90m까지를 자기 무덤으로 쓸 수가 있어요. 120m까지를. 120m요. 그 영역을 한 무덤으로 쓸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런데 평민 같은 경우는 한 40m까지를 한 덩어리로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공동묘지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규모가 크죠.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명당이란 네. 모름지기 청룡백호, 주작현무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게 면적이 아니라 네. 줄기가 중요한 거예요. 줄기. 땅의 줄기. 땅의 모습.
그러니까 요 모습을 보고 네. 이제 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법률에 반영이 돼서 네. 속대전에서는 영역안을 네.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 기준으로 할지 네. 땅 모양으로 할지 요게 일단 두 가지 기준이 발생을 한 거죠.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어느 집안이 이제 명당을 찾아서 무덤을 씁니다. 네. 소문이 다 나죠. 와, 저 집이 명당이야. 그러니까 지금 파평윤 씨네 윤관 장군 집안이 명당이야. 하평윤 씨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문이 좋은데 잡았더만 났겠죠. 네네. 근데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거기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윤관 장군 묘가 굉장히 성역화가 돼 있지만 네. 예전엔 또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가 네. 고이든 아니면은 우연이든 네. 그 위에다가 무덤을 딱 씁니다. 다른 집안에서? 다른 집안에서. 아까 그 저기 심씨네 집안에서. 청송심 씨인가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무덤을 딱 쓰는 순간 네. 어느 날 이제 윤 씨네가 오래간만에 시제 지내러 그렇죠. 우리 할배 뵈러 왔습니다. 예. 이러는데 네. 뭐 좀 이상한데? 저기 무덤이 있어요. 저 뭐야? 이러면 이제 문중이 발칵 뒤집히는 가문의 거죠. 전쟁이죠. 도대체 어느 집안이야? 그래서 네. 그 집안을 알면은 바로 이제 그 집안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고요. 네. 모르면은 그 주인을 찾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네. 소송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산송이 오래 갔던 이유는 뭐냐면 네. 누가 먼저 썼느냐가 중요하고요. 누가 먼저 윤 씨가 먼저 썼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네. 이제 명확하지만 네. 보통 이게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수두룩해요. 네. 왜냐하면 애매해서. 이 몰래 무덤을 쓰는 사람들이 네. 처음부터 거기에 거창하게 무덤을 안 만듭니다. 그러니까 조그맣게 무덤을 만들어요. 네, 이걸 네. 암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몇십 년 지나면 네. 무덤을 거창하게 만들고 거꾸로 역공을 합니다. 저 집이 우리 영역 안에다가 네, 네. 무덤을 썼다. 굴러온 돌인데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수령이 이제 쫓아가요. 현장 조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 현장 그림을 그리고 증인들 불러다가 누가 무덤을 언제 썼고 예. 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비교적 빨리 결정이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A 집안과 B 집안이 있는데 네. A 집안이 먼저 무덤을 쓴 곳에 B 집안이 무덤을 쓴 것이 잘못이다. 네, 그게 드러나거나. 그러면 이제 B 집안에게 명을 내립니다. 네. 이장해라. 이장이라 옮겨라. 근데요. 저희가 좀 바빠서 잠시 내년에 알박기 느낌으로. 내년에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판결은 났으니까 이 집을 또 기다리는 거예요. 예, 예. 내년에. 그런데 내년에 그 집을 찾아갔더니 어디 이사를 가버렸어요. 골치 아프네. 예. 조선의 국법상 네. 이 무덤을 이장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더라도 네. 강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뭐 수가 없네요. 도망가 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 이긴 쪽이 문제가 되잖아요. 1년 내내 얘네 언제 성묘나 지켜야겠는데. 1년, 2년이 문제가 아니라 네. 이제 3년, 4년, 5년을 봐도 안 오는 거예요. 안 와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네. 여기에서 이제 너무 화가 나니까 법률 조항을 딱 뒤집니다. 그리고 이장이 문제라고 그랬지. 네. 그럼 이장은 안 한다. 대신 무덤 주변을 도려냅니다. 도려내요? 그러니까 네. 무덤 주변을 다 파버리는 거예요. 네. 다 파면 어떻게 돼요? 무덤은 그대로 있잖아요. 무덤만 네. 봉긋하게 서 있고 사실 이게 무덤 역할을 못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무덤의 지맥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맥이 나중에 중요하네. 이 집에서 그걸 알아냈던 모양이죠. 네. 거꾸로 역소송을 겁니다. 저요. 저요. 왜냐하면 무덤을 훼손한 거니까. 이장은 하진 않았지만. 네. 그러면 이제 다시 문중 가문들이 A 가문이 문중 회의를 합니다. 네. 조상에게 부여를 할 것이냐. 네. 나라에 죄를 지을 것이냐. 이거 나라에 죄를 짓는 걸 선택할 수도 있나요? 상당 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강제로 그러니까 소송은 났으니까 네. 판결은 났으니까 예. 이 침범해온 무덤을 이장을 시켜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가문에 약간 좀 그러면 이게 이제- 한성질 하시는 약간 네, 삼촌 이런 분이 네, 그럼 아니 우리 집안이 어떤 네. 집안인데 내가 오게 가더라도 저희 나서겠어. 할아버지가 어떤 할아버지인데 뭐 이러면서 실제로 그러면은 네. 유배를 가고 감옥에 어허. 갇히지만 아.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도 했던 것이 바로 산송이니 예. 사실은 조선시대 사또들한테 제일 힘들었던 재판이 그렇겠네요. 바로 이 산송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파평윤 씨와 청송심 씨 가문의 400년 소송도 네, 왜 오래 갔는지 네. 짐작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기하고도 또 재밌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선시대 변호사 외지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외지부는 그러니까 변호사 역할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본인이 나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네. 직접 재판장에 서서 막 변호해 주는 것도 했나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서주의인데 문제는 여성이나 평민들은 글자를 몰라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금도 이제 법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처음엔 이거를 대신해주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좀 하다 보니까 이게 기술이 생기잖아요. 네. 이 아전의 성향은 어떻고 이 사또의 성향은 어떻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네. 거기에 법률적인 지식이 생기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관화문을 터덕터덕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부릅니다. 네. 무슨 일입니까? 뭐 여차여차 했는데 이거는 그 소지를 그러니까 소송을 못 한다고 합니다. 저한테 맡기시죠. 방법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조선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교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뭔가 안 좋은 느낌인데. 교자는 네. 이제 한자 뜻하고 좀 다르게 당시 썼었는데 네. 가르칠 교자를 썼지만 이 교자는 뭐냐면 이게 재판이 안 되는데 재판을 거는 케이스. 그러니까 만들어서 거는 거고요. 네. 사라고 하는 거는 이것을 이길 수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뭔가 불법을 써갖고 이기도록 만드는 거. 이 방법을 쓰게 되니까 네. 결국 국가는 재판을 계속 줄이는 게 이제 목표잖아요. 네. 근데 이 외지부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네. 재판을 늘려가는 거예요. 돈 벌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조선 성종 때 연산군 때 이 외지부들을 잡아다 전부 다 귀양 보내고 네. 막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네. 또 법률에 또는 재판에 불리했던 사람들은 이 외지부를 찾게 되는 거죠. 그치, 글 모르고 법 모르면 이게 수요는 있을 직업이거든요. 그렇죠. 더 일반 나아가서 백성들한테. 네. 이제 당시 중요했던 거는 그 해의 국왕이 네. 어떤 국정 방침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이제 신하들한테 수교라는 방식으로 내리잖아요. 네. 요게 이제 그 경국대전을 바탕으로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또들은 그 수교를 이제 외웁니다. 네. 외워서 올해 임금님의 방침이 이거니까 요 방침에 따라야 되는데 외지부들은 이거 외웁니다. 그래서 원래 작년에 이게 패소였지만 네. 올해는 승소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조선시대 내내 정부에서는 이들을 잡으려고 했고 잡으려고 하고. 외지부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하려고 했고 네. 그러다 이제 조선 후기에 외지부라는 이름은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되는데 소송 대리인은 계속해서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네. 누구냐면 동네 어르신들. 뭐 이장님 이런. 그렇죠. 우리 동네에 있는데 내가 그걸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예. 아니 저 김생원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이러면서 네. 나서기도 하고 또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격쟁을 해요. 근데 논지가 너무 뚜렷한 거예요. 그래요. 네. 분명히 외지부 있다. 뒷조사해라. 이런 기록도 아직 나와 남아있다. 있고요. 아직 남아있다. 예.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재판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누군가 도움을 줄 사람을 찾고 국가에서는 소송을 최대한 줄인다는 것이 또 과제였으니까 그렇죠. 줄이고 요 순례잡기가 이제 계속돼서 1895년에 이제 대인이라고 하는 네. 공식적으로 이제 법률 대리인이 1895년. 예,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 1905년에 변호사법이 생기면서 네. 말 그대로 이제 변호인이 이제 나가게 되는 우리가 얘기하는 대리 소송을 할 수 있는 네. 그 제도가 생기기 전까지는 음지 속에서 그렇죠. 네. 이 외지부들이 불법 변호. 불법으로 변호도 하고 법률 소송도 맡아주고 또 때에 따라서 문서 작성도 해줬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이어져 왔군요. 예. 참고로 한때는 실록에 그 공문서를 위주의 소송을 아까 말씀하신 교사하고 이익을 취하는 무례배 이 정도로 폄하되기도 했었고요. 그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럼 외지부는 누가 했냐? 그때 뭐 로스쿨이나 뭐 사법고시가 있던 것도 아니고 주로 아무나 이제 할 수 있는 건지. 아무나 할 수 있지는 않고 법률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네. 기본적으로 외지부를 하려면은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당대의 정보들, 특히 이제 그 당시 왕의 수교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각 관청의 그 형방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 형방들하고 조금 잘 알아야 돼요. 인맥. 예, 인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소송 저희가 서류 접수하는데 좀 봐주시죠. 이런 것들이 있고 네. 약간의 기술도 씁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서주의에 따라서 1895년 이전에는 모든 문서는 법률 문서는 한자로 써야 돼요. 네네. 그래서 보통 이름만 한글로 쓰는 경우가 종종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한자로 써야 되는데 소송 대리인한테 이거 한글로 쓰시라고. 그러면은 사또가 내치면서 아니 이거는 규칙에 어긋나잖아 네. 라고 하지만 얼마나 답답했으면 업문으로 써서 냈겠느냐라고 하면서 눈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법률의 뉘앙스를 주변에서 그러네. 잘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보통 과거에 합격했지만 벼슬에 나아가지 못했던 사람들 그랬겠네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외집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적성에 맞았을 것이다. 저는 맞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뭐 억울한 일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예, 벼슬 하시지 이왕이면. 네. 그리고 이제 조선의 그 재판이 절차주의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정의를 구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절차가 약간 미흡하고 증거가 약간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네네. 약간 부족하면은 심증이 가잖아요. 이 사람이 잘했고 이 사람이 잘못했고 그러면 잘한 쪽으로 재판을 이기는 쪽으로 하거든요. 네네. 이제 그 느낌을 외지부는 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재판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가끔 선생님 그 맑은 눈동자 딱 보면은 약간 음지에서 사람 잘 구워 삶을 것 같다 이런 생각 그렇죠. 들 그래서 때가 있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제가 이제 그 외지부, 그 박 외지부, 박외 뭐 이러면은 그 장안에서 네. 소문난 사람 뭐 예. 이렇게 하면서 제가 계속 이거 써주고 또 이제 인맥 관리하고 방송을 하는 이유가 네. 그 형방들 잘 알기 위해서 아하. 인맥 관리하는 거니까. 오케이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역시 뭐 느끼는 게 비슷한 역할을 했던 직업이라도 지금의 변호사와 당시에 좀 그 탄압받았던 외지부 시대에 따라서 좀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걸 또 새삼 느낄 수 있었던 오늘의 조선 잡 역사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하면서 박광일 선생님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